안녕하십니까. 창신대 명예교수 이상욱입니다. 지난해에도 온라인으로 학생 여러분들과 만난 바 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강좌를 통하여 디카시의 특성과 좋은 디카시 작품을 살펴보고 학생 여러분들이 디카시를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창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카시는 지금 한국을 넘어 해외로도 확산될 만큼 문학 한류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금정 교과서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학생들 중에서는 디카시를 직접 배워본 그런 경험도 있을 텐데요. 자유학기제를 통해서도 디카시가 이제 학교에서 소개되고 있고요. 물론 아직까지 생소한 그런 학생들도 대부분이겠죠. 지금이라도 스마트폰으로 디카시라는 검색어로 서핑해 보면은 디카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디카시가 창신대학교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창신대 문창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디카시라는 신조어를 처음 만들어 사용했고, 또 디카시라는 최초의 작품이 창신대 캠퍼스를 찍고 쓴 디카시 봄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봄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봄밤. 얇은 속옷 같은 어둠이 은은히 드리워진 봄밤의 캠퍼스. 늦은 강의동 몇몇 창들만 빤히 눈을 뜨고, 당시 저의 연구실은 대학 본관에 있었는데요. 늦게까지 퇴근을 하지 않고 창밖 텅 빈 캠퍼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봄밤의 캠퍼스는 어둠이 은은히 드리워져 있었고 강의동 몇몇 창들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확인되는 그 본관 앞에 분수대, 또 건너편 대강당, 그리고 강당 뒤에 강의동이 이제 애잔하게 보이는 것이죠. 정말 다 퇴근해버리고 나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 봄밤의 애잔한 정서가 짙게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봄밤이라는 제목 자체가 봄이라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건데 밤이라는 것은 오히려 어떤 죽음을 상기하는, 그래서 봄밤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패러독스한 그런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어우러진 그런 복합적인 정서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디카시 봄밤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디카시라는 말을 제가 창신대 문창과 교수로 있으면서 처음 썼고, 첫 작품이 창신대 캠퍼스를 찍고 쓴 것이라는 것이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카시를 처음 만든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요. 2004년 4월에 인터넷 한국문학도서관 저의 개인 서재에 연재 코너에서 처음 디카시라는 이름으로 연재를 2달 동안 50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4월부터 6월까지 2달간 50편을 연재를 하고 2004년 9월 15일 디카시지 고성가도를 출간하면서 디카시가 공론화된 것입니다. 디카시는 2016년 국립국어원 우리말쌤의 문학용어로 등재가 됐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학교 검정교과서에도 수록될 만큼 디카시는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새로운 시로 자리
매김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디카시가 문학 한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 중국, 캐나다, 인도네시아, 인도 등지에도 활발하게 창작되고 있습니다. 교민 사회를 중심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고 또한 현지인들에게도 디카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는 언어예술이라고 합니다. 시는 언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디카시는 영상과 문자로 표현하는 멀티 언어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디카시는 기존의 언어 예술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정신을 반영하는 새로운 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넘어 대도약의 시대로 디지털 시대가 활짝 열려 있는 것이죠.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3 정보통신기술 산업전망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 행사의 테마가 디지털 전환을 넘어 디지털 대도약의 시대로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자율자동차, 도심 항공교통, 우주항공 등 미래 디지털 전략 산업을 다루면서 국내외 전문가가 함께 모여서 향후 디지털 시대를 전망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 디지털 시대의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를 같이 토론하고 또 연구하면서 전망하는 그런 컨퍼런스였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넘어 대도약의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고 했는데 그걸 표상하는 것이 바로 챗 GPT의 등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챗 GPT는 사용자가 대화창에서 텍스트를 입력하면은 그에 맞춰서 대화를 하면서 정보를 생산해 주는 그런 것이죠. 공개 단 5일 만에 하루 이용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논문 작성, 번역, 노래 작사 작곡, 시 소설 창작에 이르기까지 정말 기존의 AI와는 확연히 다른 그런 놀라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디지털 AI 시대에 시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디지털 시대에 기존의 언어 예술이라는 그런 관점에서만 시를 바라볼 수는 없는 그런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여기에 디카시가 있다는 것이죠. 창신대학에 문득수문학관이 있는 것을 아는 학생들은 알 것입니다. 2000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문득수 선생은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입니다. 문득수 문학관에는 근현대문학 행성기에 아주 주요한 자료들이 수백 건이 있고 그래서 근대문학 자료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많은 중요한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또 다른 자리에서 문득수 문학관과 문득수 선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문득수 시는 언어 예술이면서도 언어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는데요. 디지털 시대의 시는 기존의 시론이나 틀에 갇혀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시도 언어를 넘어 멀티 언어로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카시는 언어 너머의 시를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문자로 재현한 시다. 그렇게 말을 해도 좋습니다. 시는 시인 창조한 것만이 아니라 자연 현상 속에서도 시적 행상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풍경 속에 어떠한 경우에는 완연한 시적 형상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가 문자 미디어에 의존하던 20세기 시학과 달리 21세기는 문자, 영상, 음향 등이 조합된 멀티미디어에 의해서 소통되는 그런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뉴미디어 시대를 반영하고 대표하는 시가 바로 디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카시는 기존의 문자시와는 달리 디지털 환경 자체를 시쓰기의 도구로 활용한 것입니다. 스마트폰 내장 디카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순간 포착해서 그 영상과 함께 문자로 표현한 시가 바로 디카시입니다. 디카시는 종이책을 넘어 SNS 등으로 실시간 쌍방향한 소통하는 것을 지향하는데요. 순간 포착, 순간 언술, 순간 소통하는 극순간 멀티 언어 예술이 바로 디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소통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학 장르로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언어 예술이라는 기존의 시의 범주를 확장해서 영상과 문자를 하나의 텍스트로 결합한 멀티 언어 예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순간성, 극현장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디카시는 한 장의 사진과 5행 이내의 시적 문장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디카시를 이제 살펴보면서 또 디카시를 어떻게 창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시는 모방론적 관점, 구조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이 네 가지로 파악이 됩니다. 디카시도 시라는 관점에서 이 네 가지로 기준을 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모방론적 관점에서 디카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창작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방론적으로 보면은 대상, 사물의 주체가 되는 그런 디카시입니다. 시적 대상이 물론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모방론은 대상을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것인데 얼마나 대상의 본질을 잘 드러내느냐가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가 개연성 있는 허구라는 관점에서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취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는 시가 역사보다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이미 있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시는 있을 수 있는 세계를, 즉 개연성 있는 세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사보다 시가 더 대상의 본질을 더 잘 드러낸다고 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모방론적 관점에서는 시는 세계를 반영, 재현한다는 관점입니다. 일반 문자시에서의 모방은 문자로만 하는 것이지만 디카시는 시적 형상을 디카로 찍어 이미지로 가져와서 문자로 다시 옮기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시적 형상을 더 일반 문자시보다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카시의 재현 능력은 문자시보다 더 우세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동균의 봄이라는 시를 한번 보면서 논의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봄, 쉿, 봐봐, 움직이잖아. 꿈틀꿈틀, 개똥쑥 같은 그늘에서 초록 햇살을 품고 가는 애벌레야. 이 작품은 세계를 완벽하게 재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대상 자체가 하자가 돼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상과 하자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세 명이 쉿 하며 개똥쑥 같은 그늘에서 초록 햇살을
품고 꿈틀꿈틀 기어가는 애벌레를 발견하고 탄성을 지릅니다. 놀랍니다. 시인은 그냥 대상을 그대로 옮겨놓고 보여주기만 하지 시인의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은 최대한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 즉 대리인, 전달자로서의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방론의 관점에서 디카시를 창작할 때는 대상 자체를 그냥 그대로 찍고 옮긴다는 기분으로 쓰면 될 것입니다. 둘째, 객관론 구조론으로 볼 때 디카시는 어떤 것인가? 즉 디카시는 그 자체로서 자족적 텍스트가 되는 것이 바로 객관론적 관점에서 디카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작품의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 시인, 독자를 배제하고 작품 자체를 자족적 텍스트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품 자체를 초점하는 것입니다. 모방론적 관점에는 대상을 초점하는 것이지만 객관론, 구조론, 객관론이 바로 구조론인데 구조론에서 디카시 작품을 바라볼 때는 작품 자체에 초점화가 되고 다른 것들은 모두 다 백그라운드로 구경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작품을 자율적 형식이나 구조로서 스스로 존재한다고 보는 방식입니다. 시는 시인의 산물도 세계의 산물도 그렇다고 독자와의 관계성에서 파악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시, 텍스트 그 자체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혹은 자율적 구조로서 그렇게 파악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감흥을 디카로 찍고 언수라는 디카시도 자족적인 텍스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에서 느낀 시적 감흥을 그 자체를 날씨로 볼 만큼 디카시는 자연이나 사물의 시적 행상을 그대로 찍고 날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어서 대상과 작품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디카시에서 모방론적 관점이 우시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 자체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관점에서 디카시에서는 모방론적 관점이 우시하다고 하겠지만은 그렇더라도 디카시 역시 시라는 예술이기 때문에 영상과 문자의 멀티 언어 텍스트로서의 자족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과 분리되어 대상이 지어지고 새로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대상을 디카시는 가지고 있지만 그걸 찍고 시인이 주관적 감흥을 문자로 정확하게 표현했을 때 결과적으로 기존의 대상은 지워지고 기존의 간섭적 의미는 지워지고 대상에서 자유를 얻은 자족적 텍스트로서 창작물로서 디카시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족적 텍스트성을 드러내는지 이제 작품을 한번 감상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미량 시인의 디카시 밑줄 치다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치다 김미량. 바다를 향해 던지는 질문 한 줄, 비릿한 문장에 끔뻑끔뻑 찍혀있는 느낌표. 이 디카시의 풍경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 하자는 바다를 향해 던지는 질문 한 줄이라고 말하면서 그 질문의 문장은 비릿하고 끔뻑끔뻑 느낌표가 찍혀 있다고 말합니다. 낚시를 하는 광경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면서 이 작품은 대상을 잃어버리고 대상과 다른 자족적인 텍스트가 되는 것이죠. 바다를 향해 낚싯줄을 던지는 것은 생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다라는 생에서 던지는 질문, 그
질문은 왜 비릿한 것일까요? 고기가 걸려들면 찌가 느낌표처럼 반응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가 물어서 끔뻑이는 그 느낌표 같은 그 반응은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비릿한 문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작품에서 화자는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철저한 익명성으로 존재합니다. 그만큼 화자는 숨어 있고 거리를 두고 있고 화자 개인의 언술이 아닌 것처럼 매우 객관적으로 정황을 제시할 뿐입니다. 화자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 정황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화자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인 언술을 드러내어 텍스트 자체가 초점화되고 그러면서 독자에게 말하는 방식도 아니고 이 새로운 대상은 기존의 시적 대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텍스트로 드러나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시적 대상과는 아무 상관없이 전혀 새로운 자족적 텍스트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디카시는 시적 대상을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대상과 분리시킨 그런 관점에서 창작할 때 바로 구조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낸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모방론이 대상의 재현 혹은 반응이라면 객관론, 구조론은 대상으로부터 불리고 돕히고 전혀 낯선 새로운 존재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조론적 관점에서 디카시를 창작할 때는 그 대상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그 대상을 전혀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언어 구조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표현론으로서 디카시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표현론은 시인 자신을 드러내는 말하기 방식인데요. 존재가 시인을 통해서 말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관점인데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재가 시인을 통해 말한다는 것은 시인이 말하지만은 시인보다 더 큰 존재의 말이 된다는 것인데요. 작품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표현론이 시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시인의 개성이 우세한 것이라고 해도 그렇게 단순하게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더 큰 존재의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현론은 장인적 입장에서 철저하게 시인이 언어를 조탁하고 완성하는 그런 어떤 관점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영감에 많이 의존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표현론은 디카시에서도 굉장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인의 영감론은 시인 추방론을 주장했던 플라톤에 의해 처음 제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플라톤은 시를 쓴다는 것이 영감의 사물로 시인이 엑스터시에 빠져서 몰아갱 상태에서 시인의 입을 통해서 무저가 노래하는 것으로 본 것이죠. 무저의 노래는 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곧 존재의 목소리, 더 큰 존재, 신의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이데크도 시를 창작하는 것이 시인이 존재인 신에 접신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플라톤과 어느 정도 같은 맥락으로 봤습니다. 이때 탄생하는 시는 시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 숨어있는 신을 드러낸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표현론적 관점에서 디카시를 보면 시적 대상인 세계를 통해서 시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인 자신을 드러냈는데 시인 자신보다 더 큰 존재가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은 나중에 또 작품을 통해서 확인될 것입니다. 아무튼 표현론의 관점에서 디카시는 시인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여기서 디카시의 작품과 시인은 구분하기 힘든
그런 시인과 작품이 일체화되는 그런 관점으로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대상이 시인이고 시인이 대상이 되는 그런 경지에 도달한다는 거죠. 사물은 시인을 통해서 말하고 시인은 사물을 통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민석 시인의 뒷가시 붉은 최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최후 오민석. 지상에 내려앉은 붉은 새들, 내 마음의 하인, 잊지 말라는 그 말. 수북하게 쌓인 단풍잎들과 차창에 붙은 단풍잎들, 즉 지상으로 내려앉은 붉은 새들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하자의 마음의 하인, 곧 잊지 말라는 말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상에 떨어져 내려앉은 단풍잎을 자신의 마음속에 다짐의 말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무라일치가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 붉은 최후가 온다는 너무나 뚜렷한 실존을 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상을 통해서 시인이 말하는 방식이죠. 이 말은 또한 시인의 말을 넘어 더 큰 존재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시인을 통해서 존재가 말하는 방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무릇 진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붉은 최후가 온다는 것을 차를 운전하고 가는 시인에게 신은 사물을 통해 계시한 것이고 그 계시의 말을 시인은 토해내듯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뒷가시는 표현론적 관점에서는 사물과 시인이 하나가 돼 시인 자신의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때로는 시인 자신의 말을 넘어 더 큰 존재의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표현론의 관점에서 뒷가시를 창작할 때는 사물과 시인이 무라일체, 즉 사물과 시인이 하나가 돼서 사물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시인이 말하는 것이 되도록, 그것이 더 큰 존재의 말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표현론의 관점에서 뒷가시를 창작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효행론으로서 뒷가시를 바라볼 때 뒷가시는 시인이나 대상 작품보다는 독자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표현론이었고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모방론이었고 작품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구조론이었다면 효용론은 무엇보다 시가 독자에게 전달되어 교훈이나 쾌락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시의 가치를 매기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따라서 독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작품이 훌륭한 작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드니는 시는 가르치고 즐거움을 주려는 의도를 가진 말하는 그림이라고 말했고, 아놀드는 시는 유용하고 절거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의는 시가 독자에게 전달되어 영향을 미치는데, 즉 효용론의 관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도 시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시는 감흥을 자아낼 수 있고 살필 수 있고 여럿이 모일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가까이는 어버이를 섬기고 멀리는 임금을 섬기고 새와 짐승과 초목의 이름까지 많이 알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시의 효용론에 대한 생각은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상 시라는 것은 일반 대중가요와는 달리 얼마나 좀 더 고급스럽게 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면에서 시는 고급 문학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품격 있게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요즘 시의 가장 큰 문제 하나가 읽혀지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효용론의 입장에서는 오늘의 시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전 시대만 해도 예술 중에서 시만한 효용성을 가진 게 없었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가 뒷전으로 밀려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 위기라고 그러고 시는 자폐증을 앓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가 몇몇 시인들끼리 돌려 읽는 언어이거나 암호처럼 되어버렸다는 그런 자책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이것은 시의 불통의 문제입니다. 왜 시의 불통이란 말이 생겼을까요? 소통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시가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SNS로 대표되는 뉴미디어 시대에 문자 미디어의 산물인 시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옛날처럼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근위도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류인 영상 미디어의 주도권을 뺏겼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일어나는 결과가 바로 시의 자폐증이고 시의 불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분석이 요구됩니다만, 아무튼 시가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 멀티미디어 시대에 새로운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효용론의 입장에서 디카시를 보면, 디카시도 독자에게 교훈을 주거나 쾌락을 주는 등 이런 유익한 어떤 정보를 효용성을 제공하느냐의 관점에 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 독자를 교훈의 대상으로 삼거나 아니면 수용 미학적 관점에서 독자가 작품 가치의 판단 주체가 되고 창작 과정에 독자가 개입할 만큼 독자 중심주의적인 어떤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독자가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간에 작품에 영향을 주고, 작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시인이 독자를 겨냥해서 작품성보다 독자의 효용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디카시는 시지만 문자 미디어의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디지털 뉴 미디어 시대의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카시는 오늘의 독자와 그런 면에서 문자시보다 훨씬 더 친숙하게 여겨지고 있고, 그것은 영상과 문자를 하나의 텍스트로 해서 독자와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 예술을 넘어 멀티 언어 예술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디카시는 뉴미디어 시대의 문자시보다는 훨씬 더 효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디카시는 오늘의 시의 불통을 타개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에서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디카시는 사물에서 시적 감흥을 느낄 때 그것을 스마트폰 내장 뒷가로 찍고 문자로 재현해서 영상과 문자를 하나의 텍스트로 SNS로 독자와 실시간 쌍방향 소통을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죠. 자, 디카시의 효용성을 잘 드러내는 그런 작품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공광규의 몸빼바지 무늬라는 작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빼바지 무늬, 공광규. 몸매를 잊은 지 오래된 어머니가 일바지를 입고 밭고랑 농고랑으로 일흔에 넘게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벗어놓은 일바지에 꽃들이 와서 꽃무늬 물감을 들여 주었습니다. 디카시는 문자시에 비해서 효용론적 입장에서 더 강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디카시가 문자 미디어의 산물이 아니라 뉴 미디어, 멀티미디어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보다는 영상과 문자가 결합되어서 표현되는 시가 디카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뉴미디어 시대에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죠. 몸빼바지 꽃무늬가 이 디카시에서 한계하는 것은 자식을 위해 평생 헌신하다 세상을 하직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런데 이 몸빼바지 영상이 한계하는 그리움을 더욱 폭발력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시적 언술이죠. 몸매를 잊은 지 오래된 어머니가 일바지를 입고 밭고랑 농두렁으로
1년에 넘게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벗어놓은 일바지에 꽃들이 와서 꽃무늬 물감을 들여주었습니다라는 이 바로 시적 문장이죠. 이렇듯 영상과 문자가 한 몸이 되어 독자에게 핵폭탄과 같은 그런 그리움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디카시 몸빼바지 무늬라는 것입니다. 좋은 디카시는 역시 독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큰 공감과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디카시를 창작한다는 것은 독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창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효용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디카시 창작 방법론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카시가 주로 사물의 대언적 기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디카시는 모방론적 입장이 우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자체를 고스란히 옮겨 놓은 것 같은 그런 디카시가 아주 좋은 디카시로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디카시는 모방론을 넘어 객관론, 표현론, 효용론 이런 다양한 관점으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카시는 시로서 문자시의 집행과 다름없이 무한히 열려 있는 그런 확장된 창작 방법론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디카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민 시인의 디카시 나무의 잎입니다. 나무의 잎, 조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100년을 산 나무는 가슴에 동그란 잎을 갖다 달았다. 온 동네 사람들은 이 나무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 나무에 학성기가 달려 있는 영상입니다. 이 상황을 하자는 100년을 산 나무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가슴에 동그란 잎을 갖다 달아놓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말을 동네 사람들은 귀담아 듣는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재치있게 언술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나무로 표상되는 사물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저 나무처럼 가슴에 동그란 잎을 달고 있지 않아서 사물들은 답답한 것이죠. 디카시에서 시인은 할 말은 많지만 잎이 없는 나무에게 동그란 잎이 되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디카시의 시인이 에이전트, 즉 대리인, 자연의 대리인,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디카시는 대언적 기능으로서 모방론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이 바로 구조론, 객관론인데 표현론 이런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거듭 살펴보았습니다. 편의상 우리가 모방론, 구조론, 표현론, 허용론으로 구분하는 것이지 이건 실상 칼로 물베기처럼 사실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를 쓸 때 모방론으로 써야겠다 혹은 표현론으로 써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며 쓰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시론가들이 이제 시를 비평하면서 이론을 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카시를 창작할 때 물론 이런 이론적 관점에서 쓸 수 있지만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져서 그냥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감흥을 느낄 때 그것을 시인은 에이전트로서 영상과 문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사물 그 자체를 그대로 옮겨오든지 아니면 사물과 시인이 하나 되어서 사물이 말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한 사물과 분리되어서 대상과 분리되어서 새로운 대상으로 만든다든지 독자에게
효용성 있는 관점만 중시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창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유롭게 창작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카시나 시나 모든 예술의 창작이라는 것은 이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하면 되는 것이고, 특히 디카시 같은 것은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감흥을 느끼면 그것을 그대로 날 것의 언어로 기록해서 SNS로 소통하는 그런 쌍방향 소통이 주된 그런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시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 여러분들에게 디카시 창작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쓴 디카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카시 달이라는 작품인데요. 달, 이상호. 밤마다 둘은 동그랗게 빛난다. 이 디카시는 제가 고향집에서 키웠던 애견을 대상으로 쓴 시입니다. 의미는 꽃눈이라는 진돗개인데요. 밤에 마당에서 강아지를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저것은 지상에서 내려온 달이고 그 동그랗게 품고 있는 모습이 마치 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고 모성이고 이런 다양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저 내리를 스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스마트폰 디카를 가지고 찍고 달이라는 제목을 달고 밤마다 둘은 동그랗게 빛난다 이렇게 짧게 시적 언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디카시는 순간의 느낌을 포착해서 영상과 함께 문자를 한 덩어리로 SNS를 통해서 실시간 쌍방향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카시는 일반 사진시와는 다릅니다. 사진을 대상으로 쓰는 시가 아니고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감흥, 영감을 받을 때 그때 스마트폰 내장 디카로 찍어서 그 순간의 느낌을 영상과 함께 언술해서 소통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사진시와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디카시에서 사진은 그 자체로 완결된 사진 예술이 아니고 디카시의 문자 역시 그 자체로 완결된 시가 아닙니다. 영상 기호와 문자 기호가 한 몸이 되어서 만들어지는 시, 그것이 바로 디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디카시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자연이나 사물에서 그런 느낌, 그 순간의 감정을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스마트폰 내장 디카로 찍어서 그 느낌을 짧게 기술합니다. 5행 이내로. 그래서 영상과 문자로 이제 SNS를 활용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